네, 반갑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기분 나쁘시죠? 어? 오늘 문제가 여러분이 지역사회 간호 안에서 제일 생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서 또 암기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 이 시간에 시험을 봐야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고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서 제가 출제를 한 거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서 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복습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총론에서는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호 과정을 그죠? 정리하고 그것만 하더라도 훨씬 가벼워져요. 9월달, 10월달 가서. 그리고 그 이론들이야 뭐 특강에서도 했고 하기 때문에 요 다음에도 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1교시 A 타입 보실게요. 1번. 마가렛 뉴먼의 의식인 거죠. 인간의 생활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질병은. 그래서 그렇죠. 습관이죠. 질병은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생활 양식의 반영이다. 그래서 인간이 의미 있는 생활 양식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의식은 인간 환경, 상호작용의 표출이다. 라고 해서 이 움직임은 의식의 표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 패턴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론 시간에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래서 시간과 이 공간에, 그죠? 시공간 내에서 움직임을 보고 패턴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패턴은 뭐예요? 도전이지. 그죠?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전이지 않을까? 의식이? 뭔가 새로운 일을 창출하고 싶고, 그래서 유만이 생각하기로 이 움직임을 본다면, 움직임을 보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생활 양식을. 이 생활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쓰는 시간, 어느 공간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쓰느냐, 이걸 봐야 한다라는 게 요지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그래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그래프 중앙은 뭐예요? 의식인 거죠. 의식을 따라가면 시간을 쓰고 있고, 의식을 따라가면 공간에 있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임, 동작, 을 볼 수 있고 이로써 패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패턴이요, 니은은 움직임,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을 총체적 존재, 패턴입니다. 총체적인 존재로 이해하기 위해선 기억 패턴이 주요 개념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의 특성의 예는 인간되어감, 목소리 패턴, 움직임 패턴을 지시하는 유전 패턴 등이 있고, 이 패턴의 특성은 움직임과 다양성, 리듬이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 교환과 변형에 밀접하게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질병 징후에 대해서 치료로부터 패턴을 찾는 것으로의 변화로서 인간 환경 상호작용의 패턴이 건강을 구성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관련된 세 가지, 시간, 움직임, 공간, 이 개념으로 전체 변화하는 패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움직임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만의 구조 정신적 병리 현상으로서 니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변화된 니은 움직임의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보면 시간과 공간은 보완적인 관계로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삶의 공간이 감소할 때
인간의 시간은 증가하더라. 그래서 뉴만은 시간은 시간 관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지각된 기간으로서의 시간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확장 이론에서 뉴만은 움직임, 그리고 시간, 공간과 함께 의식의 상호관계를 모형으로 이용을 했고 움직임, 시간, 공간의 개념을 상호관계 속에서 진화하는 의식의 패턴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의식을 보는 이유는 패턴을 분석해서 질병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습관을 보면 되지. 습관이 신체 건강에 그냥 거울이잖아요. 그죠? 내 몸 자체가 습관의 거울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턴, 움직임.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 문제를 제가 지금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조금 좀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자꾸 출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첫 문제부터 너무 좀 당황하라고 당황해서 다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나의 전략인 것이죠. 요즘에 패턴이 그런 형태로 나와서 출제가 그렇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는 연습을 하시라고 1번 문제를 조금 어색한 낯이 서른 그런 문제가 출제를 당분간은 할 예정이에요. 11월 이전까지 11월 달 되면 이제 진짜 시험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9, 10월 달 영역의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A급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에 치중을 해서 좀 출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기분이 좀 나쁜 그런 경향이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갑니다. 이제 2번. 자, 2번 문제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 문제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자료 수집을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정보원의 면담, 참여감찰, 차창박조사 이런 것들은 민감성, 개방성, 호기심, 오감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정보원하고 면담을 할 때도 미리 구조화된 설문지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참여 관찰을 한다라고 할 때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의식, 행사 이런 것에 직접 참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여 관찰의 정의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전에 관찰이라고 했던 거를 두 가지로 참여 관찰하고 시찰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분류해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식, 행사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파악하는 건 참여 관찰. 이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민들의 이 참여하는 이유가 뭐야? 자발성, 주민들 간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 관찰의 목적인 거죠. 참여 관찰의 정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참여 관찰의 정의, 참여 관찰의 목적, 또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가치관을 이해한다라는 게 이제 참여 관찰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할 수 있죠. 참여 관찰을 하는 정의, 참여 관찰을 정의하고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적은 두 가지가 있네요. 주민들의 자발성이나 상호관계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나 가치관도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쓰겠냐고 이렇게. 그죠? 그냥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방법 이러면 참여 관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요 정도로 들어가야 요즘의 시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 패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니은 차창박 조사, 시찰. 제가 작년에는 이 차창박 조사하는 방법을 쓰라라고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차창박 조사를 할 때 확인해야 되는 거, 지역사회를 둘러본, 그러니까 역시 정의,
이고 그 차창박 조사의 내용 이런 것들 써야죠. 무엇을 시찰할 것인가 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둘러보면서 주택, 쓰레기 처리, 위생 상태, 주민의 특징, 지리적인 경계, 교통 상태, 생활 리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신속히 관찰하는 방법이고, 관찰하는 방법은 걸어서 다니거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창박 조사의 지침으로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의 관찰하고 연령성, 사회적인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종교기관의 종류와 수도 파악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종류, 수, 공원과 운동하는 사람들의 수와 상태, 소방서 파출소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병원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등등등 서로 협조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간판, 사무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지역에 갖게 되는 솔직한 느낌 이런 거를 기술하게 된다. 계속 살고 싶은지, 아니면 왜 그런지, 아니면 왜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설명하고, 차창박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1차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1차적인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기역, 니은 두 가지 1점씩입니다. 3번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금연에 대한 조치사항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우라는 의미에서 경고문구에는, 자, 경고문구에 인쇄해서 쓰는데 경고문구에 쓰는 경고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 4가지를 경고문구에 써야 돼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타르 흡입량은 흡연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담배 안에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4가지의 경고문구를 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문구 모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담배 자동 판매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를 할 때 판매자는 이것을 부착해야 된다. 뭐 성인 인증 장치죠. 되게 중요한 거죠.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신분증을 인식한다든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금융거래를 위한 장치를 해둔다는 것이죠. 신분증하고 카드예요. 금융, 신용거래. 신분증, 금융, 신용거래를 위한 장치. 자, 그리고 리을에는 학교, 운동장,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 수련원, 유소 호스텔, 뭐 학원, 관광 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일반 음식점까지 다 뭐다? 금연구역. 네, 금연구역. 그리고 금연구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정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담배, 금연 완성해 두시기. 자, 4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0.5점씩입니다. 2점. 4.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서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사례관리자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충청북도 지역 특성상 민물회를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먹고 기생충 감염률이 높다. 이런 그 민물 고기는 생으로 먹지 않고 끓여서 먹도록 교육을 해줬다. 예, 가정통신문으로.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해주고 가정통신문을 냈지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발생률을 모니터링했다면 이건 그 사례를 계속 확인하는 사례 관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통신문으로 교육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생률을 계속 모니터링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 그 다음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안내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왔다. 예, 약물 남용을 하는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간을 안내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례관리자가 되는 것이죠. 사례관리자의 느낌 오시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방학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만 학생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동네 길 걷기 태권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걷기나 태권체조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학생들이 실천을 하죠. 본인들이 대상자가 실행을 하는 것은 이제 간호사의 역할은 변화 촉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기생충 검사를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소집을 해서 우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생충 감염의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 감염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동기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켰다라는 점에서 동기화했다. 대상자들에게 동기화가 된다. 그러면 변화 촉진자. 즉 오래된 나쁜 습관을 변화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그죠? 오래된 그런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변화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 될 수 있다면 이건 변화 촉진자다. 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 동기부여를 했다. 이것도 변화 촉진자.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했다. 나쁜 습관에 동기부여를 했다. 그런 건 변화 촉진자. 변화 촉진자와 사례 관리자는 중요해 보입니다. 한 번 더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 5. 자, 자료 수집에 있어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거죠. 2차 자료는 인구 건강 통계, 도서관 등에서 지자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 이런 2차 자료는 간접 자료라고 하죠. 아까 앞에서 직접 참여 관찰을 하고 시찰을 하고 하는 것은 직접 자료 수집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2차 자료, 즉 간접 자료 수집을 하는 장점과 단점은 뭔가? 2차 자료의 장점은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강 문제 도출이 용이하다, 지역 전체에 대한 자료다, 이런 대규모 조사 자료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단점으로서는 지역 대표성이 낮고 유연성이 적고 자료 접근이 어렵다. 그리고 관심 있는 항목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규모가 너무 커서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2차 자료의 장단점 이들이 작년부터 강론서에 이제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자. 직접 자료 수집의 내용입니다. 설문지를 근거로 해서 지역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서베이라고 하죠. 이 설문지 조사를 할 때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설문지를 조사하려면, 그죠?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치밀하게 구성을 계획해야만 설문지 조사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치밀하게 내부 구성 계획을 세워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시찰을 한다면 아까처럼 어떤 내용으로 시찰을 할 건가, 그 이제 속속 그 내용들, 특히 주거, 환경, 인종, 문화, 의료 시설 이런 것들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참여 관찰은 정의와 그리고 목적을 얘기해 줬고요. 면담을 한다면 주로 정보원 면담이기 때문에 지역 유지여야 하죠.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일단 사람이 그죠? 누구에게 면담을 할 건가라고 하는 대상자가 지역 유지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면담을 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없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역 지도자 면담을 하려면 누구와 면담해야 되는가? 누구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면담이 효율적이기 위한 조건이 있죠. 효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면담이 효율적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화된 설문지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죠? 제목만이 이전에 출제가 됐던 것들이 그 아래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묻지 않을까? 거기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도록. 자, 6번입니다. 자, 이래서 채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장점 0.5점 4, 단점 4개 4. 그래서 2점, 2점이고요. 자, 6번은 오마하 분류 체계예요. 그래서 오마하 분류 체계가 출제할 때가 됐거든요. 출제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통감하기를 어때요? 난감하지? 난감하지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대략 공부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한번 쳐보면 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오마하 수준이라고 해서 자, 1, 2, 3, 4 수준을 일단 나누어야 되겠죠. 자, 첫 방문시 자료. 집이 없는 김 씨와 20개월 된 아들 한 쉼터에서 지내고 있고, 아침은 쉼터에서 주는데 나머지는 못 먹고 있는 거, 대충 먹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취업이 걱정인 거죠. 현재 아들이 건강한 것에 그저 감사하고 있다. 미혼모라고 하는 점,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두 번째 임신이고 30주, 산전관리를 받은 적도 없으며 혈압이 높은 걸 봐서 임신 30주에 혈압이 높아요. 뭐야, 자간전증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여동생 역시 임신 중에 고혈압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마하 분류 수준의 1, 핵심 요소는 뭐죠? 영역이죠. 오마하 분류 수준 2, 핵심 요소는 문제 파악이고요. 오마하 분류 수준 3에서는 진단명, 즉 수정인자. 오마하 수준, 그래서 수정인자, 뭐 실제적이냐, 잠재적이냐 이런 문제죠. 수준 4에서는 증상과 징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내용으로는 영역은 환경, 사회, 심리, 생리, 건강 관련 행위 이렇게 4가지 영역이고, 그리고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이죠. 어려움의 42가지 문제입니다. 진단명은 개인 가족의 실제 잠재적인 문제이죠. 증상 징후는 각각의 문제에 관련된 독특한 증상과 징후다. 이렇게 간단하게 라는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수준 1, 2, 3, 4 제가 더 상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서 암기할 거는 위에 거, 요약한 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1, 2, 3, 4 핵심 요소 0.5점, 그다음에 수준 내용에 1, 2, 3, 4 0.5점씩입니다. 자, 수준을 1, 환경 영역은 영역에는 그 수준 1의 영역에는 환경 영역, 심리 사회 영역, 그리고 생리 영역, 그리고 건강 관련 행위 영역 이렇게 되어 있죠. 수준 2 영역별 문제. 환경 영역에는 수입, 위생, 주거, 이웃, 직장, 안전, 심리 사회 영역의 의사소통, 접촉, 대인관계, 역할 변화, 영성, 슬픔, 정신건강, 성적 관심, 돌봄, 양육, 무시, 학대, 성장, 발달이고요. 생리 영역, 이건 뭐 하실 거고, 임신에 관련된 건 생리 영역이죠. 그리고 건강 관련 행위 영역에 영양, 수면, 휴식, 활동, 개인 위생, 약물 사용, 그 다음에 건강관리, 투약, 가족 계획이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에요. 요건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 큰 제목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수준 2. 사실 수준 2가 오마와 분류 체계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문제의 영역을 찾는 것.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을까? 수준 3에는 수정인자, 두 개의 수정인자가 있죠. 뭐예요? 하나는 대상자, 그죠? 또 하나는 문제의 심각도. 왜요? 대상자와 심각도예요. 대상자는 개인, 가족, 지역, 사회적. 심각성의 정도는 건강 증진이냐, 아니면 잠재적인 장애냐, 아니면 실제적인 장애냐. 이거요. 수준 3. 그리고 수준 4에는 문제와 관련된 독특한 증상과 징후예요. 증상은 심톰입니다. 즉 주관적 증거죠. 징후는 사인입니다. 즉 객관적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은 의료진에 의해서 진단이 되는 거고, 증상은 개인 대상자가 호소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마와 체계를 이용해서 진단을 했다면 의료급여의 대상의 비율이 높고 빈곤하다, 무능력하다 이러면 이건 지역사회의 실제적 결핍, 대상은 지역사회이고 심각성은 실제적인 결핍이죠. 그죠? 그리고 이들의 문제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관리해야 돼? 환경 영역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수준 1, 2, 3, 4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뭐 1시간,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한두 시간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고 왜 암기하고 넘어가시려면 그렇다 하더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출제 가능한 거니까. 출제가 되면 답을 못 쓸 확률 있고 공부만 해놓는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찾아가지고 쓰면 되니까. 뭐 외울 거야. 수준 1, 2, 3, 4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수준 3은 뭐야? 대상자. 뭐 그게 어렵냐?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어렵냐고. 심각성. 이 건강 증진해야 되는 건지 실제적인 문제인지 감지적인 문제인지 그 정도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암기하기가 복잡한 거지. 그냥 하고 넘어가세요. 넘겨봤자 중요한 거 넘겨봤자 여러분만 손해야. 자, 난방, 환기, 채광, 식수 문제, 사생활 공간이 부족하다. 이건 가족의 실제적인 결핍이잖아요. 주거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환경 영역이지. 이렇게 이제 진단해 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8번 보면 되겠죠. 7번에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마와 분류 체계에서 중재의 틀, 중재의 범주, 중재를 하자면 이렇게 4가지 중재가 있어요. 오마와 분류 체계에서 뭐 있어요? 보건교육 상담 지도를 하거나 처치와 절차, 치료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사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감독 감시를 하는 요런 이제 중재 범주, 중재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 상담 지도는 대상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건강행 격려하고 의사결정 문제 해결 돕기, 처치 절차라고 한다면 증상 징후를 예방하고 조기 증상 징후를 규명하고 또 증상 징후를 감소시키고 완화하는 기술. 이게 뭐 어려워요? 예방하고 그죠? 치료해주고 하는 거고, 사례 관리라고 하면은 옹호 조정 의뢰 활동을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의료인하고 또는 서비스 제공자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죠. 사례관리,
의사소통하는 거, 자원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감시, 주어진 상황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발견, 측정, 비판적인 분석, 모니터하는 간호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재의 틀, 범주, 중재한다라는 거니까 별거 없어요. 보건교육 해주거나 그죠? 보건교육 상담해주거나 아니면 치료해주거나 아니면 사례관리하거나 아니면 감시하게 된다. 감독. 자, 그리고 오마 체계에서 결과평가 도구, 그 밑에 제가 이것도 문제를 낼까 하다가 이거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서 안 냈다. 오마 체계 내에서 결과평가를 할 때 결과에 대한 측정 도구, 측정 척도, 네, 결과를 측정해요. 뭐를? 결과평가를 위한 문제평가 척도가 뭐겠어요? 오마 중재해줬고, 그러니까 처치해줬고, 사례관리했고, 감시감독했잖아요. 그 결과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지식, 행위,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평가 척도가. 자, 이래서 지식의 변화 5단계로 나누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측정하는데 점수로 측정을 하게 돼요. 평가할 때 지식의 변화, 대상자가 정보를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행위의 변화,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는 반응, 행동, 활동을 하느냐, 상태의 변화, 주 객관적인 문제와 관련된 대상자의 상태가 나아져 호전됐느냐, 이걸 보거든요. 세 가지를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지식 없음, 최소한의 지식, 기본적인 지식, 적절한 지식, 우수한 지식, 행위, 부적절한 행위, 거의 부적절한 행위, 보통의 적절한 행위, 대체로 적절한 행위,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위, 상태, 극단적인 증상 징후, 심각한 증상 징후, 보통의 증상 징후, 약간의 증상 징후가 없음, 이렇게 5단계로 해서 점수 파악을 해요. 요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야 오마 분류 체계의 그 평가까지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단계가 출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아무래도 사정 단계니까, 그래서 사정 단계를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보는 거지만 이렇게 평가까지도 출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마 분류 체계 쭉 정리하시고 8번 적용해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증상 징후에 해당하는 문제를 명명하고 그리고 영역까지 확인하시오. 영역은 4개였고 문제는 42개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그 영역별 문제들 있죠? 그 정도는 암기하셔야 된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암기는 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집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해? 주거지. 이건 환경 영역. 자, 아침은 쉼터에서 먹고 나머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아무데나 먹는다. 영양이잖아요. 그죠? 영양이라는 정도는 알지. 이거 어느 영역에 해당돼? 건강 관련 행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 혼자라는 생각이 든대. 사회적인 접촉이 없어. 문제는 사회 접촉이고 영역은 뭐예요? 접촉은 어디 포함돼? 심리, 사회 영역이죠. 뭐가 어려워? 암기만 하면 적용하는 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일이 없대. 수입이 없잖아요. 이거 어디에 해당해? 환경이죠? 환경 영역이고. 미음, 현재 아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한대요. 돌봄과 양육은 심리, 사회 영역이죠. 미혼모이고 2번째 임신 30주면 산정관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 답답하죠? 자, 32. 문제는 임신이고요. 어느 영역이에요? 생리 영역이야. 체중 증가가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영양이고요.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고 혈압이 높아요. 임신 중 고혈압입니다. 이것도 역시 임신의 합병증은 32. 임신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요. 임신은 생리 영역이죠.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치? 이렇게 증상 징후를 주고 문제와 영역으로 답을 하도록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해 두시도록. 그래서 3. 주거에 해당되는 내용, 35. 영양에 해당되는 거, 사회 접촉, 수입, 13. 돌봄, 양육, 32. 임신에 관련된 거 제가
그 상세한 증상 징후들을 쭉 써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증상 징후를 자꾸 읽어보시면서 아, 이건 어떤 문제구나. 그러면 이 영역이지.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은 길라잡이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증상 징후를 제가 그때도 강의할 때도 증상 징후를 자꾸 보고 어느 문제 영역인지를 자꾸 연결해서 진단할 수 있어야 영역은 쉽거든요. 4개밖에 없으니까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 진단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 진단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진단이라고 하는 거 42개를 대략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 부분에 제가 그 수준 2에다가 영역별 문제 써놨잖아요. 이걸 자꾸 되뇌셔야 되는 거지. 수준 2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보셔야지 이거를 암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암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자, 각 문제 0.25 곱하기 8, 각 영역인데 각 영역도 0.25 곱하기 8 이렇게 2점 2점씩 0.25점씩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델입니다. 간호 이론은 학자와 이론의 이름부터 명명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뉴만이 얘기한 건 건강관리 체계 모델이다 라고. 자, 쭉 봐서 문제. 가나다를 명명해라. 가 정상방어선, 나 유연방어선, 다 저항선, 라 그죠? 기본구조죠. 가나다를만 명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다의 사정지표를 2가지씩 찾아 써라. 정상방어선의 사정지표. 예, 늘 그런 거 뭐 있어요? 사정시 질병의 상태 보고 파악하면 되지. 대상자는 깔끔한 성격이고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아침 저녁에 복도를 걷는 거. 예?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절철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정상방어선이죠. 늘 하는 거. 나 유연방어선. 유연방어선은 뭐예요? 주로 의료기관이나 종교 이런 거잖아요. 대상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듣고 있는 거. 대상자는 기독교 신자로 종교 활동이 왕성한 거.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당의 종교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 에? 딱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 유연방어선. 그 다음 저항선은요. 나머지지.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고 병원에서 제가 제공하는 식단의 입맛을 많이 잃은 것처럼 보이고 만성 신부전 때문에 소변으로 인한 배설 활동에 제한이 있고 자신의 그 질병이 뭐 작은 소음에도 불편해하고 이런 내용들. 심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민감하고 질병이 계속되면 초조하고 혈액투석에서 고통이 있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정지표들을 각각 2가지씩만 찾아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것 중에서 2개씩으로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정지표 2가지 0.5 곱하기 6개죠. 6개 해서 3점. 가나다를 명명하는 거 1점. 3개 다 써야 1점을 받아요. 이 경우에서도 채점을 해가지고 이게 가나다는 거의 다 맞출 거잖아요. 그죠? 거의 다 맞출 거기 때문에 부분 점수로 0.3, 0.3, 0.3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고 하나라도 틀리면 1점을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채점의 방식도 너무너무 이렇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맞추는 거라고 한다면 꼬투리 조금이라도 잡아가지고 점수를 깎아버리는 경향이 있고 너무 다 못 적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적으면 점수를 확 줘버리는 그런 변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가나다는 완벽하게 써야만 하겠지. 자, 10번. 스트레스 원을 분류하세요. 체계 내적 요인, 체계 간 요인, 이걸 체계 외부 요인으로 나누겠죠. 스트레스 원 분류 잘 했으면 1점. 역시 이것도 3개 다가 쓰여졌을 때 1점이고요. 적용. 내적 요인은
질병의 악화로 신체 모든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치료 과정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 즉, 또 병원 생활로 사회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뭐 이런. 그다음 대인간 요인으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증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은 불안감 때문에 감정이 조절이 어렵고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택시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이런 거겠죠. 외적 요인.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단절되어 있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인이 보험일과 함께 간호일까지 부담하고 있다라는 점들인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책의 외적 요인이에요. 스트레스를 잘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각 지표가 하나씩만 맞으면 점수 1점씩 점수 커요. 그만큼 스트레스 원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의미겠죠. 건강관리 체계 이론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논문에서 찾아온 내용이야. 그 다음 11번.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기본 구조의 변수도 구분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80세 할머니, 50세 최씨 아들, 7세 손녀, 13세 손자 이렇게 사는데 13세 손자가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80세 할머니는 50세부터 알아온 당뇨병 때문에 현재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되어 있고 최 씨나 손자, 손녀가 할머니 거동을 항상 돌보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트레스 원이 있나요? 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변수인가? 생리적인 변수. 스트레스니까 생리적인 변수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나요? 서로 지지하나요? 이건 사회 문화적인 변수. 기본 구조에서. 그 다음에 당뇨를 앓았던 다른 구성원, 할머니에 대한 거죠. 대한 기억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뇨, 할머니가 벌써 다리도 절단되고 그런 아주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3세 아들이 병에 걸렸단 말이야. 일형 당뇨가. 야, 이 애는 도대체 다리나 나중에 눈이나 이게 다 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상당히 어때요? 당뇨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태도가 부정적이겠죠, 좀. 그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어떤 인식, 태도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심리적 변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오빠 B군이 당뇨 진단이 동생 C양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할머니 봤잖아. 어머, 내가 성장하는데 아빠, 나중에 오빠도 내가 다리 도와줘야 되나? 뭐 이런, 자기가 지금 할 일은 학교 다니고 이제 적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담이 하나 더, 역할이 하나 더 늘게 되는 마음이겠죠? 발달 변수지. 가족들은 B군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야, 이 치료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할머니처럼 안 되려면.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 변수가 되겠죠. 아예 예문을 통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감을 잡고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 출제가 되어서 정의를 쓰라라는 정도가 나오면 아주 감사 땡큐 한데 이게 이제 강론서들이 이렇게 자꾸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론서에서 자꾸 사례에 적용을 하고 사례에 적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거야. 기분이 나쁠 거지만 이거는 극복하셔야 되고 적용을 해보셔야 되고 그 지식의 단계에서 이해 암기가 제일 쉽지. 이해 단계 되면 조금 어렵지만 적용이 되면 좀 멘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적용할 줄 알으셔야 된다. 이 내용들은.
자, 이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이제 그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암기하자면 간호 활동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표를 정의할 수,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 이것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간호 진단도 할 수 있어야 돼. 진단 처음에 뭐부터 해요? 방어선부터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1단계 사정은 방어선 아니네. 1단계 사정은 기본 구조와 에너지부터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정이 스트레스 사정을 하고, 3단계가 이제 정상 방어선을 사정하고,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빨리빨리 답이 나오지 않잖아. 그게 후딱후딱 답이 나오셔야 되는 게, 이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지금까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못할 것도 알고 이걸 심도 있게, 심력 깊게 고찰하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부분, 정상 방어선을 암기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사실. 그렇지만 이 정상 방어선의 내용이나 기본 구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체득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출제를 한 거니까요.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하고 계시니 거기에 플러스해서 적용하는 거를 한 번 더 해보시도록. 제일 어려운 거예요. 뉴만이나 또는 오마나 이런 내용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 12번. 자, 간호이론 중요하다 했고, 간호이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간호이론, 이것도 그래도 이거는 좀 더 간단하게 빈칸에 기입만 하라고 했어요. 8개, 0.5점씩. 자, 간호이론.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체계로 보고, 구성원이 있고, 체계가 있어. 가족이라는 체계가 있고,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분석을 해야만 가족 체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뭐예요? 체계 이론. 체계 이론에는 외부 체계도 반드시 포함이 외부 체계래. 체계 외에 영향하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체계 밖에서. 그다음 니은. 가족의 상호작용은 그들이 부여하는 사물의 의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죠. 가족을 정지된 사회 단위로 보는 제도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그러니까 정지된 사회 단위로 보는 제도적인 접근은 구조기능주의 이론이겠지.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구성원 간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 상징, 독특한 이해를, 해석의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의미는 인간의 동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것의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의미는 무엇의 과정?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 이 의미는 개인이 사물을 다루면서 사용하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형성된 상징적 의미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으로서 인간이 접하는 사물들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들이 부여하는 사물의 상징적 의미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고, 인간 행동의 이해는 그 행동의 의미를 통해서 파악이 된다라는 내용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디귿. 가족의 권력관계로 규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가족 내 이해관계나 자원의 불균형 분배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원 불균형 분배. 뭐예요? 구조? 기능주의 관점이죠. 또 리을. 가족이 사회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죠. 미음. 가족의 역할, 가족의 의사소통. 이것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호작용보다는 구조 자체와 상호작용의 결과에 초점을 둔다. 이것 또한 구조기능주의 이론이죠. 자, 이렇게 해서 8개 각각 0.5점씩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의 접근, 일반 체계 접근, 생태학적 접근,
네, 그리고 생애 주기적 접근, 발달 이론적 접근, 구조 기능적 접근, 갈등론적 접근도 있고요. 가족 스트레스 이론적인 접근, 힐의 ABCX 모델 있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출제해 드릴 거예요. ABCX 모델도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중 ABC까지. 자, 가족. 자, 이제 2교시 B. 팬더의 건강증진 모델입니다. 자, 이 도표는 외우고 계실 텐데 이 지문에서 이 모델은 기억이 행위별 인지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니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기억이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 행위와 관련된 인지 감정이 삭제됐네. 그 프린트에서 행위와 관련된 인지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증진 행위의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더의 건강증진 모델을 외우려면 개인의 경험, 이 개인의 경험이 행위와 관련된 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행위 결과, 그죠? 건강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는 얘기죠. 이거부터 기억하셔야지. 건강 관련 행위의 결과에 결정된다. 이게 이제 행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 건강 증진 행위의 결과. 건강 증진 행위. 증진스. 요약해도 아시겠죠?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행위별 인지와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 증진 행위의 결과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전에 관련 행위이고 개인의 요인들이라는 것이고요.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들, 인지, 감정들은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죠. 6가지, 6개. 그 중에 이제 4개가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다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위에 걸 물어볼 수 있지. 자,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내적 이익은 이것이고, 행위에 인지된 장애에 대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보험교사가 파악해야 되는 불편감, 장애들은 뭐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적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은 피로감의 감소, 각성 수준의 증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장애들은 많이 했으니까 뭐 비싸다, 접근하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사용하기 불편하다, 시간 소요가 많다, 만족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2개, 4개 정도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돼요. 이익과 장애.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각된 자기 효능감을 정의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표 보고 있어요. 지각된 이익도 열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각된 자기 효능감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지각된 장애들도 열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뭐 행위와 관련된 감정이니까 그건 별로.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영향이나 상황적인 선택적 요구의 특성. 자, 이러해서 건강 증진 행위의 결과가 결정된다. 즉, 이 건강 증진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 건강 증진 행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갈등적 요구가 있어요. 그죠? 즉각적인 갈등적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조절력, 선호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갈등 요구가 되지.
그래서 그 표 전체를 딱 암기만 해 놓는다면 건강 증진 모델은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0.5 곱하기 4가지 해서 2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디귿 리을에서는 2가지씩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리을에는 0.5가 되려면 0.25 곱하기 2개는 있어야지 될 겁니다. 거기 채점 기준에 하나 더 써 놓으세요. 디귿하고 리을에는 2가지씩, 그러니까 이익 2가지, 장애 2가지, 0.25점씩 부분 점수로 이렇게 채점. 그 다음 건강 신념 모델. 건강 신념 모델에서는 이런 형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건강 신념 모델에서는, 건강 신념 모델은 그야말로 5가지 인지 주요 개념, 요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정리하면 어려움이 없겠지. 건강 신념 모델도 한 번 더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출제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고혈압이 심장마비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하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체중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부작용이나 과도한 어려움이 없이 위험들을 감수할 거다. 자, 인쇄물 등을 꾸준히 이렇게 장려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에 체중 감소나 체중 감소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 행태 서약서 이런 것들을 성취 가능하고 단기 목표를 세우는 걸 도울 수 있다. 이건 이제 인지 요소 중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 신념 모델의 5가지 주요 개념이지만 자기 효능감이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는 보세요. 건강증진 이 팬더 모델에도 자기 효능감 포함되어 있고, 건강증진 신념 모델에도 자기 효능감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 자기 효능감이 있더라?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자기 효능감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자기 효능감. 예. 자기 효능감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무엇이고 정의를 하고, 이 자기 효능감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 4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4가지의 방안, 이런 전략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건강 그 이론 중에서 하나는 매년 하나씩은 나오니까, 이론 중에서 그래서 이론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 뜬금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효능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 자, 봅시다. 그래서 사실상 고혈압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이 돼. 머리 터지는 거야. 혈압이 좀 높을 뿐인데 뇌가 터졌어. 이게 뭐예요? 인지된 심각성이죠. 심각성이지. 그리고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다. 이건 장애죠. 위험을 아마 감소시킬걸? 그러니까 고혈압에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킬걸? 약 잘 먹으면? 이건 이득이지. 개이득이지. 자, 인쇄물, 알림 편지, 투약 달력, 의사 권고, 행동의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기입해봐라 라고 기억니은 디귿리을 이라고 한 거죠. 0.5 곱하기 4, 2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2030 플랜, 굉장히 출제하기가 좋은 연도예요. 2030 플랜이 지금 3년째거든요. 나온 지가 2030 플랜이 제시한 지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2023년도 출제이기 때문에요. 3년차 때 주로 출제를 많이 하더라고.
원래 나올 가능성이 되게 있죠. 그러면 그냥 외우면 되지, 통으로 다. 그 외에 세부적인 지표에 대한 내용은 100몇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그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번처럼. 뭐 대강 접하시고 아니면 그거를 재작년에 2021년도에 2019년도에 출제되는 2020 플랜 처음에 출제가 될 때는 제가 아예 120페이지 그러니까 240페이지를 요약해 가지고서 그거를 20몇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나눠드리기는 했어요. 거기서 출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 그 20몇 페이지를 전부 다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거여서 사실 실현력이 없더라는 얘기인 거지. 그 20몇 페이지를 다 외우겠냐고, 세부적인 내용을. 응? 비록 내가 200페이지가 되는 거를 요약해갖고 20페이지로 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얘가 그것까지 올해도 할까 하다가, 그냥, 그거 다 준다고 해도, 알아맞히 지표까지 전부 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비전과 총괄 목표, 기본 원칙, 사업 과제, 그렇잖아요? 사업 과제들, 그리고 분과별 과제하고 분과별 중점 과제들하고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지. 이거 안 외우시고 뭐를 외우겠다는 얘기인가?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들이 다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 있고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개념이 건강 형평성, 건강 도시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이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사적인 부분이에요. 출제를 한 거지. 자, 우리나라 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총괄 목표는 건강 수명과 건강 형평성의 제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전부터 기억을 하셔야지. 비전과 총괄 목표. 총괄 목표에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질문할 수 있죠. 건강 수명이 무엇이냐? 또는 여명은 무엇이냐? 기대 수명은 뭐냐? 이거 있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고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고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지. 기대 수명은 뭐야? 기대 여명은 또 뭐야?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 건강 수명을 구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건강 수명은 아시겠죠? 건강한 상태로 그죠? 지내는 이제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건강할 것인가이지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몇 살까지 살 건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 있죠?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부터 몇 살까지 살 거냐? 기대 수명이고 기대 여명은 나의 관점. 내가 지금 이 나이부터 몇 년을 더 살 거냐? 이거예요. 몇 년을 더 살 거냐? 그래서 사실 기대 수명이나 어떤 기대 여명이나 그리고 평균 수명 그거야 뭐 다 잘라 먹어서 섞어 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렇고 그리고 평균 수명, 건강 수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과연 몇 살까지 살 거냐?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의 제고에서 이 건강 형평성이 무엇인지를 쓰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노력은 니은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도시에 대규모 종합병원을 확충할 거래. 이 형평성에 반하는 내용이겠죠.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병원 선택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 이것도 국민의 병원 선택을 최대한 보장한다라는 것은 돈 많으면 좋은 병원 갈 수 있게 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공공기관의 의료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자유 경쟁을 하겠다. 공공기관도 이제 경쟁해가지고 더 좋은 거 해야 되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반하는 내용이고 의료의 균등화를 위해서 소규모 병원에 고가 의료 장비를 구비하겠대. 소규모 병원에도 고가 의료 장비, 이것도 역시 불평등이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 부분 간의 협력을 통해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 이것이 건강 형평성에 대한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비읍이라고 하는 하나만 써도 0.5점 갑니다. 만약에 뭐 기읍, 비읍이다. 이건 0.5점 못 받는 거지. 건강 형평성이란 교육 수준, 직업 계층, 소득 수준, 재산 이런 사회 경제적 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이나 대상 인구 전체, 생애 주기별 접근을 통해 지역 간, 경제 수준 간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2030 플랜에서 중점 사업 과제 분야 6가지 분과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 감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 6개, 0.25씩 6개. 각 과제별 중점 과제, 분과별 중점 과제 2가지씩 2개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중에 2개 뭐 이렇게 2개가 맞았을 때 0.25 곱하기 6개. 분과별 사업 중점 과제까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채점하시고 그리고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란 성계층, 지역 간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 것을 말합니다. 총괄 목표는 건강 수명 연장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이 73.3세에 달성하도록 그러니까 2018년도에 건강 수명이 70.4세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3.3세를 더 늘려보겠다 이거고 그리고 건강 형평성 제고 즉 건강 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 하위 20%에 그 상위 소득 수준 20%와 하위 소득 수준 20%의 건강 수명의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추겠다. 거진 10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강 수명이. 그래서 7.6세로 낮추겠다. 뭐 이게 건강 수명 연장의 건강의 형평성이죠. 그래서 취약계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이게 건강의 형평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기본 원칙이라는 게 2030 기본 틀 5차 종합계획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기본 원칙이. 이전에는 기본 원칙이 없었어. 처음으로 추가된 거예요. 기본 원칙 첫 번째,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정책이죠. 1번이 정책이야. 2번이 보편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라고 했으니까 2번이 건강 형평성이고요. 3번이 모든 생애 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하겠다. 4.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 5. 누구나 참여하게 함께 만들고 누리겠다. 6. 모든 관련 부분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라는 원칙 6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분과별 중점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 분과 그리고 그들의 중점 과제가 몇 개야? 몇 개입니까? 6개, 4개, 3개, 13개, 14, 15, 16. 그리고 감염성 질환 환경성 질환 예방에서 감염 예방 관리라고 한다면 결핵 에이즈, 의료 감염 항생제 내성 예방 행태, 감염병 위기 안에 검역 감시하고 예방 접종, 기후 변화성 질환이라는 게 처음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환경성 질환이라는 게 처음 들어갔어요. 분과에 환경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기후 변화성 질환 요즘에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생활에 쑥 들어와 있는 이거
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포함한 거. 이게 16번이네요. (28번까지) 있니? 28개의 중점 과제. 24개였는데 4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24개에서 28개로. 중점 과제 다 외워야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점 기준 아까 얘기했죠. 자, 4번. 여기서 이제 건강도시, 건강도시를 정의하고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요건이 있고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상부상조하며 개인의 능력,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도시다. 그래서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발을 위해서 자원도 확충하고 시민도 상부상조하고 결국은 어떤 도시? 개인의 능력을 개선하는 도시다. 이게 이제 건강도시다.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도시, 건강도시. 그래서 건강도시의 핵심은 개인의 잠재력 발휘라고 하는 것에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의 발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요건은 첫 번째가 물리적인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제 기본이지. 그리고 생태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건강하고 상호협조적이고 통합적이고 착취가 없는 도시, 생활건강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결정에 시민 참여, 통제 기능이 높은 도시, 도시의 모든 시민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도시. 그래서 빈칸 비워놓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상식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것만 비워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상식을 최대한 한번 발휘해보라 이런 내용이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WHO가 제시하는 건강도시의 프로파일입니다. 자, 이 프로파일 안에 인구가 들어갑니다. 즉 인구 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인구 수, 구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정통계 이완 측정하는 거는 건강 수준이죠. 그리고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운동, 체중 조절 이거 파악합니다. 생활 양식. 그리고 무주택자 수,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 주거 밀도, 거주 환경이고 고용 수준, 교육 수준, 수입, 범죄 폭력 이 뭐예요? 사회 경제 수준을 얘기하겠죠. 사회 경제 여건. 그다음에 대기의 질, 수질, 상하수 관리 같은 건 물리적인 환경이고 건강 결정 요인의 불평등한 요인을 파악해서 가능한 정량화하는 건 프로파일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이고요. 또 물리적인 하부 구조, 통신수단, 도시계획, 사회적인 하부 구조, 훈련 기회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인구 집단의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한 서비스, 공중보건 정책과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 이런 프로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한 번쯤 읽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 건강도시의 요건 2개, 0.5점, 프로파일 4개. 그래서 상식으로라도 비워놓지 않고 좀 접근을 했다면 얼추 비슷한 제목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항상 비워놓지 않은 연습을 하시도록. 자, 5번 흡연 학생입니다. 자, 가격 정책 10년간 고정됐던 담배값을 2,000원 인상을 추진했고 비가격 정책 연 폐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 경고 문구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고 금연 지원 사업의 확대
해서 재원은 흡연자 지원, 금연 치료 교실 이런 것들을 지원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책도 알고 해로운 점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랬는데 알겠는데 선생님 그래도 제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이거 그죠? 교육을 했고 알고는 있지만 내용은 알지만 행동 건강 행위를 실천할 수 없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줘야 되냐? 질병 예방 건강 행위 실천 전략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응? 응. 그래서 건강 신년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 예방 건강 행위에 대한 이 질병 예방의 행위는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충분히 인지는 하겠는데, 그리고 인지하고 태도도 갖추었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인지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활용을 했대, 정책적으로. 그러면 태도도 갖췄어. 근데 뭐가 안 돼?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 행위들에 대한 실천, 즉 이행 전략. 그래서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행위라고 behavior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compliance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이행하는 거. 그 이행 전략이죠. 이행 전략. 그래서 이런 이행 전략. 그러니까 여기에 질병 예방에는 뭐 금연도 있을 것이고 또 금연.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또? 그런 거 많잖아. 비만 개선하는 거. 안 그래요? 뱃살 빼기. 예를 들어 이제 허리둘레 감소. 얼마 어려운 줄 알아요? 허리둘레 감소하기. 알고 있어. 근데 실천이 안 돼. 이행이 안 돼. 또 유방암 검진. 안 그래요? 이행이 안 돼. 검진하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이 팝스미어 있죠? 팝스미어도 검진이 잘 안 되거든요. 팝스미어 검진하는 것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 진짜 없어. 많지 않아. 이런 것들 알고는 있는데 실천 이행을 어떻게 시키지? 야, 너 자궁 경부암 걸릴 수 있어. 너 유방암 걸릴 수 있어. 너 비만해가지고서 머리 터질 수 있어. 응? 급여내가 자꾸 담배 펴가지고 폐병 걸려 숨 못 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너도 걸릴 수 있어.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안 그래요? 그런 이제 민감성, 심각성 이런 것들을 자꾸 길러주는. 그래서 예문은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건강 신념 모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에 플러스 5가지 전략에다가 더하기 하나 더 뭐 자기 효능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자기 효능감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제시해보라 했는데 민감성 증진 이건 문제를 조금 더 전략을 제시하고 예문까지 쓰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문까지 써줘야지. 심각성 증진, 이익 증진, 장애 제거, 중재, 행동 계기 뭐 이렇게만 써가지고야 그걸 점수를 줄 수가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어야지. 그래서 설명이라고도 했는데 설명 그러니까 예문이죠. 예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예를 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계속 이러고 건강 증진 이론 나오면 예문 쓰라는 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문까지.
6번. 자, 금연 전략입니다. 1단계, 2단계 쭉 해가지고서 이 내용 되게 중요한 거고요. 금연에서 이거 행위론 적용을 많이 시켜주고 있는 예문이라 쭉 보시고, 자, 기억 금연 결심을 주변에 알린데 이건 뭐예요? 해방이지. 예, 자기 해방, 자기 결심, 자기 선언. 자, 담배를 생각하게 하는 라이터, 재떨이, 담배 등의 물건을 정리하는 건 자극, 통제. 식후에 흡연하는 습관이 있다면 식후에 산책을 하거나 술자리를 당분간 피한다. 자극, 통제, 자극 조절. 흡연 욕구가 생길 때 심호흡을 5분 정도 하면 흡연 욕구가 사라진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 이건 역조건. 자, 자극 통제와 역조건 어떻습니까? 헷갈린다? 구분할 수 있다. 혹시 나는 이거 혼돈돼서 자극 통제라고 썼다? 그런 분 계세요? 리을. 디귿? 디귿을. 그쵸. 자극 통제를 역조건으로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실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역조건하고 자극 통제하고가 혼돈돼요. 뭘까? 자, 미리미리 제거하는 건 자극 통제야. 자극을 없애는 거죠. 이미 자극이 왔어. 에? 확 땡기는 거지. 이미 자극이 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심호흡을 하고, 빨리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리는 건 역조건이에요. 그래서 1차 예방은 자극 통제이고요. 2차 예방 있죠, 2차 예방. 맞닥뜨려졌을 때 해결하는 건 역조건이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이게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가 혼돈되지 않아요. 이거 엄청나게 혼돈을 많이 합니다. 행위론에서 제일 많이 혼돈하는 개념, 변화 과정에서. 왜냐? 자극 통제하고 역조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변화 과정이거든요. 내가 명쾌하게 분류를 해줬어. 이거 틀리면 시험 보고 와서 청소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담배를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식후에 흡연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당일 담배 피러 갈 거니까 밥 먹고 바로 산책을 하고 아예 술자리를 가면 또 담배 생각 나겠지. 생각 안 나게 술자리를 안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극 조절이죠. 자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극이 왔어. 욕구가 생겼어. 빨리 심호흡해. 빨리 물 마셔. 이런 거죠. 그래서 물을 천천히 오래 마신다. 껌을 씹는다. 이거 뭐예요? 왔잖아. 찡하니 온 거예요. 그래서 왔다. 물 마셔. 껌 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탕 먹어. 역조건이죠. 그리고 또 도저히 이제 내가 스스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원 관계, 조력 관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4단계의 금연 시작일에 과식하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한다. 술은 가능한 삼가하고 산뜻하고 가볍게 식사를 한다. 커피도 좋지 않다. 이거 다 뭐예요? 자극 조절이죠. 이거 하나하나를 적용을 해보시라고, 이 예문들을. 자, 그리고 첫 하루를 무사히 보낸 자신한테 보상한다. 금연함으로써 절약되는 돈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했다. 뭐예요? 강화, 관리. 자, 변화 과정을 잘 적었어요. 0.3점씩 줍니다. 그리고 정의를 다 맞게 썼어요. 계산해 보니까 0.44 나오더라. 0.44 곱하기 5개. 정의는 5개.
2점, 2점. 아니지? 맞나?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시고, 여기 제가 뒤에 보시면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에서 요거 다 나눠 가지고 정리해 놨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고, 이제 요 강론서에 있는 내용 예문 찾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항목별로 정의 있으니까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알아맞추는 건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에서, 다음 문제에서 한번 또 단계 중요하니까 단계 알아맞히기 해볼게요. 음. 7번. 선생님, 아이를 출산하니 정신이 없어요. 애기 첫 아이를 출산했나 보죠. 자, 직장 다니랴, 애 돌보랴. 주기는 뭐예요? 2단계죠. 첫 자녀가 출산한 것 같아. 2단계 양육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발달 과업입니다. 역할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역할 조정. 응? 부모로서의 역할 조정. 그리고 아이의 발달을 격려한다, 뭐 조장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족 계획하는 거, 이 첫애가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족 산하 제한을 하겠다, 또는 이제 뭐 4-5명을 낳겠다, 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동의, 부부에 대한 부부가 동의를 해줘야지. 이런 거. 그리고 안정된 부부 관계를 가지는 거. 자, 가족 주기 1점, 발달 과업, 알맞게 썼으면 1점씩 3개. 자, 꿀이죠. 이 문제 7번. 4분의 4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4분의 3점을 받았다면 처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무조건 4분의 4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8번. 자, 스밀크스테인의 아프카스코아 가족 간호에서 이건 기억과 니은을 사정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항상 제목부터. 아프카스코아의 5개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사정하는 것이다. 뭐예요? 자가관리 능력.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을 사정하는 것이고, 가족의 기능 수준을 사정하는 것이고, 그래요. 문제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가관리 능력과 자가관리 능력, 가족의 기능 수준, 이 2가지를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제목이어서 각각 1점씩 2점씩이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항에서 내가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진로를 병행하고자 할 때 가족들이 날 도와줄 걸? 새로운 일, 도전이잖아요. 뭐예요? 성숙이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해결, 함께 동료의식이죠. 파트너십. 나의 가족이 애정을 나타내고 희노애락을 같이, 만족, 희노애락, 어펙션, 애정.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청하는 거.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댑테이션, 적응력, 자원 활용하는 거. 적응하려고 그러면 자원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나타났을 때, 파도가 칠 때, 바다에 빠졌을 때 뭘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적응력.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친밀감. 리졸브. 그래서 요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적용했기를. 0.4 곱하기 5. 예의 문제도 4분의 4. 그러나 기억 니은에서 날아가가지고 4분의 4, 4분의 2 아주 극단적으로 점수 편차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4분의 4, 누구는 4분의 2. 변별력이 굉장히 좋은 문제죠. 9번. 9번은 좀 아쉬운 게 제가 가족 영역이라도 써줄 걸 그랬나? 또는 문제 형태의 영역을 써줄 걸 그랬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아니면 지표를 가지고 가족의 영역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의미 다음엔 그렇게 해드려야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하나도 제시를 안 한 건 가족의 영역 자체를 기억하시라고 8개, 9개잖아요. 9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가족 구조, 가족 체제, 상호작용, 그리고 지지, 대처, 건강관리, 위험행위, 주거환경, 강점 이렇게 9가지의 영역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는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느냐 문제까지는 진단하지 않아도 영역은 알아맞힐 수 있으셔야 돼요. 지표를 보고 어느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망 있는 외국인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 이건 가족의 형태니까 이건 가족 구조 영역에 해당이 된다. 예요. 그래서 채점할 때도 그 지표에 따른 영역만 알아맞춘다 하더라도 점수 드리려고 8가지 영역이 맞다 그러면 0.25점씩 4점. 지표에 따른 영역이 맞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추가 소득을 벌지만 미수가 모자뜨기로 추가 수입을 월 40만 원이 전부다. 이건 뭐야? 재정이잖아요. 가족 체계죠. 그러니까 이건 가족 체계. 또 한국어 능력이 매우 낮아서 모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건 상호작용, 교류다. 또는 필리핀 며느리 부적응에 관련한 부모 역할 장애 뭐 이런 것들은 지지. 퇴행성 관련 관절염이 더 진행돼서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바깥 출입이 어렵다. 예, 이건 대처, 적응. 예? 이런 그런 영역을 몇 개나 썼나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해야 되는 내용이다. 10. 보건의료 체계, 양질의 총괄적인 의료. 제가 이거 질의 4가지는 꼭 시험 문제 내겠다 했습니다. 의료질, 의료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구성 요소 4가지. 접근성, 질, 지속성, 효율성. 간단하게 표현을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0.5점씩. 구성 요소 0.5. 내용 설명 0.5. 자, 11번. 11번의 예상 점수는 그냥 4분의 최대 점수가 아마 4분의 2점 정도를 예상하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PDCA 순환 관리 내용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치프의 요 단계까지는 이건 너무 과했죠. 그래서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질관리는 QA와 QI를 포함을 하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질관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문제점 개선하고 질을 향상하는 관리법. 이런 질 관리의 3가지. 표준을 설정하고 표준에 근거해서 질을 평가하고 표준과 맞지 않을 때 개선한다 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관리 QM 그리고 지속적인 질 향상 QI 이 분야에서 이 TQM 과정이 PDCA 순환적 관리 기법에서 진행된다 라고 질적인 그런 향상을 위해서는 PDCA 순환 관리 기법이 필요하죠. 이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다음 실행을 하고 계획된 질 향상을 수행하는 거 그리고 체크, 평가, 결과치와 예측치 비교 분석 그리고 액트 조정, 활동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정도예요. PDCA 순환적인 관리 기법을 하는 이유는 질 향상이라는 거예요. 질 관리. 질 보장과 질 향상.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질 관리.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질, 보건의료의 질. 보건의료의 질은 메이어의 4가지 구성 요소로서 얘기하고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질은 이 PDCA 순환 기법으로서 활용이 된다. 이런 정도. 둘 다 B급이고 하지만 그 정도로 요약해서 기억만 하시면 되는 정도. 11번의 PDCA 그리고 치프 단계 2단계를 쓰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게 뭐야?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는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치프의 2단계를 쓰라는 거는 1단계는 건강문제 확인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2단계는 분석과 수행 과정을 하고 제목만 쓰라는 얘기였어요. 제목. 1단계는 문제 확인하고 우선순위 세우고 2단계에서는 분석하고 수행 과정하고 그렇게 2개 해서 1점씩 주는 거죠. 1점씩. 점수 배점을 그래서 많이 줬어요. 하지만 빵점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의도를 이해하시고 문제 애프터를 하면서 복습하시면 되세요. 네? 완성해야 될 게 많다 오늘.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네.